네.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동산 정책도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요.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을 완화하고 청약제도도 손보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도 집주인과 실수요자 사이에 눈치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 부동산 시장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성윤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달부터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대출이 대폭 확대된다라는 건데 이제 다주택자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할 때 그 목적이다 하더라도 대출이 이제 허용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굉장한 제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약들과 규제들이 조금씩 풀려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일정하게 규제 지역 안에서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조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도 2년에 있었던 주택을 처분하는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차 풀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투기과열 지역 안에서도 9억이라는 항상 주택 가격의 캡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양가 기준이 캡이 좀 씌어지는 것들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9억 이상 되는 항상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노부모라든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이 항상 9억 원이라는 그 가격선에 꼭 멈춰져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좀 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주택 수,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가격 이런 부분들도 완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이 대출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서울의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0%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규제 지역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요 30%라는 그 한도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지역도 한 60% 정도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높아지나 보네요. 그렇죠, 네. 예. 한때 참 그 부동산 시장을 휘저었던 그 갭 투자. 네.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 대출 제한 조치도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그 갭 투자를 할 때 주택에 대한 그 수라든지 이런 거 외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웠던 예. 것들이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집을 갖고 또 추가적으로 집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산 이동이라고 하거나 거주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제약들이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부들이 합산을 해서 소득이 한 1억이 이상이 된다라든지 이러면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네, 환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부에 대한 그 소득 1억 원이라는 것들 또 보유한 주택에 대한 그 가격이 9억이 넘는 그런 상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또는 내 집을 갖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그 대출을 받고 거주의 이동이라든지 주택을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전세에 대한 그 대출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나 메커니즘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그 구성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이 항상 상승을 할 때는 좀 원하던 그런 수요들이 많았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대출을 받는 게 예전에 저금리 기조 때는 대출을 받는 게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한 인센티브였었는데 지금 예.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는 게 오히려 위험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는 또 의문이긴 합니다. 네. 청약 규제도 많이 완화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약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의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이 지역 안에서도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거주 지역이라든지 무주택자들만 그 소위 말하는 무순위 청약인데 네. 줍줍이라고 예. 하는 그 청약이 시장이 열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그 한정된 수요라고 보면 한 5대 5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1,0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뭐 청약에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뭐 이제 1,000만 명으로 늘었고 또 지역까지 전국으로 된다라면은 5천만 명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무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예전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과 분양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서민들이 돈 다 모아서 집 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예. 대출을 끼고 살 그렇죠, 수밖에 예. 없고 또 대출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집 가격의 뭐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었다 싶은 부분에 이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또 고민이 크고 네.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은행권에서 그러면 주담대 이 원금 상환에 대해서 부담 겪는 분들을 위해 이제 좀 상환 유예 대상을 늘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9억 미만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뭐 LTV, 뭐 DTI, 네. DTI가 70% 이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환할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면 부담이 크잖아요. 크죠. 뭐 이자는 이자대로 예. 내고 또 원금은 원금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3년 정도간의 그 이자만 상환하는 그 거치 기간 예전에는 주택을 살 때 이자만 상환하는 용도로 주택 구입도 많이들 하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하다 보니까 그 무게감 이자를 상환하고 내 집 마련의 그 무게감이 한 2배 정도 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2배의 그 무게를 하나의 뭐랄까 뭐 짐을 좀 덜어지는 뭐 그런 역할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뭐 거치 기간은 한 3년 정도를 갖게 된다라면은 집을 조금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집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해서 영끌족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네. 요즘에는 보니까 정부가 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영끌 정책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시장 분위기가 좀 규제 완화 쪽으로 좀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뀔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참 이게 부동산 심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규제가 그렇게 강화가 되면 강화될수록 집을 더 사고 싶은가 봐요. 더 강해질까 봐 그런 예. 건가요? 예.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되겠죠. 아하. 뭐 앵커분께서 예. 말씀하신 건 더 풀릴까 봐. 왜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규제 지역 LTV도 나중에 네. 60%까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그 규제 지역 용산 그러면 더 강남 같은 기다리죠. 경우, 예, 그런 기다리는 경우들도 예. 있고, 아까 청약 같은 경우도 세대주 이야기했는데 뭐 세대 원까지도 또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비율을 좀 더 상향을 한다든지 또 특례보금자리론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런 기간들도 더 늘려줄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다가 좀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 집값이 더 빠지고 있는 구조고 또 거기에서 시장 금리도 좀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리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더 빠질 수 있고, 뭐 전국 단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호되는 그 지역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은 한 66 정도에서 6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참 그 뭐랄까 주택 가격이 끓는 그 뭐랄까 100도라는 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추가적으로 더 완화될 수 있는 그 기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뭐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풀린 규제를 원하고 더 낮은 가격을 원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택 시장에 뛰어들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거래 상황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그동안 뭐 거래 절벽 얘기도 많았고 네. 뉴스 보다 보면 뭐 수도권 뭐 전국 할 것 없이 네. 미분양 가구에 대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지금 부동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 화면에 매매 수급 지수 추이가 나오긴 하는데 이 설명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매 수급 지수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수급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사는 사람이 유리한 환경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수 우위. 그렇죠. 예. 그다음에 10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매수 지금 우위라는 거는 집값 하락을 좀 더 기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지금 그러면 송 대표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74라는 얘기는 네. 팔겠다는 사람이 한 100이면 사겠다는 사람은 74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200으로 보면은 70이라고 하면은 팔겠다는 사람이 한 130이라고 보면 되고 사겠다는 사람이 한 70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200을 가지고 나눠서. 예, 그렇게 보시면 네, 되는데 지금은 그 무게추 자체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시장 네.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매매에 대한 그 동향 같은 거 네네네. 보면은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은 했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최근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용어 있잖아요.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잠깐 좀 예. 튀었다가 다시 한 1,000건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단순히 그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나 뭐 증여나 교환 또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봤을 때는 네. 한 2006년 수준보다도 수준 이후로 뭐 역대 최소의 수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예. 다시 뭐 1,400에서 지금 1,100건 밑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예. 반등을 했다가 반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값 그럼 좀 호가를 좀 올려볼까? 그러면은 또 살려고 한 사람 안 그러면 뭐 안 산다. 그러면 안 그러니까 산다? 가격이 약간 꿈틀하고 매매 수급 지수가 약간 반등한다 그러면은 뭐 수요자 입장에서 그 정도 뭐 호가를 뭐 한 3천, 5천, 1억 올리면 뭐 안 사겠다. 뭐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금매라든지 초금매 네네.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 동향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5% 미만의 거래가 비중이 한 40%였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유통되는 물량만 거래가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고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 자체도 급매물 위주로만 소화되다 보니까 여전히 거래량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네네. 분위기 자체가 그러네요. 근데 호재쟁이 또 아주 없는 건 아니라면서요. 지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 중에서 이제 내년에 A 노선이 좀 부분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들은 좀 희박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교통 노선들이 가격을 상승하는데 뭐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또 착공을 하고 완공하는 이 시기 때 한 3번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상분기부터 2022년 4분기 상승률이 한 40에서 한 30% 정도가 올랐잖아요. 예. 근데 저 기간들을 잘 살펴보면은 과연 그 GTX 때문에 이런 이 지역 일대 집값이 올랐느냐라고 볼 것인지 아하. 또는 이 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돼서 이런 상승률을 기록했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이런 상승률이 뭐 단순히 교통 호재만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 저기서 상당 부분은 뭐 초저금리 기조에 기대서 뭐 일정한 그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도 많이 끼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금액보다도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일대 집값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상당 부분 뭐 급격하게 좀 하락한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 그 임대인들이 또는 임차 시장에서 임대 가격이 좀 빠지게 된다라면은 저 가격도 일정한 금액은 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송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한참 다뤘던 얘기가 우리 그거였습니다. 뭐요? 전세금 빼서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네. 네, 순환이 좀 안 되죠. 네, 순환이 안 돼서 네. 꼬여가지고 네. 그래 되는데 그 얘기하던 중에 우리 정민 앵커는 분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이러다가 네. 시간이 부족했단 네, 말이죠. 오늘 좀 시간이 있나요? 저희 한 4분 정도 있어요. 예. 분양 쪽 한번 짚어주시죠. 자꾸 이렇게 뭐 뉴스로는 미분양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어떤가요? 그 미분양이 나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힘든 그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정민 앵커 같이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네. 집을 살 수 있고 혹시라도 집이 있거나 또는 집을 사놓고
임차로 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하.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미분양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6만 가구가 좀 넘어가는 그 수치 한 6만 2천 정도가 되면은 평균보다도 미분양이 늘어나는 그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7만 5천 정도까지도 그러네요. 올라섰거든요. 지금 네. 화면에 보니까 예.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은 이 원인을 뭐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분양가가 좀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미분양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제 3월 달부터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7만 가구를 넘어서서 최근 들어서 뭐 세미나 같은 경우도 해 보니까 최대한 12만 가구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원인 중에 보면은 뭐 공사비라든지 또는 자금 조달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갔다라고도 보지만 뭐 제가 뭐 실무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면은 뭐 그 토지가 굉장히 비싼데 비싼 토지를 매입을 해서 분양을 했고 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 화랑 시장에서 분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뭐 공사비라든지 금리 인상보다도 결국 토지비가 핵심인데 토지비가 지금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미분양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서울권 안에서도 뭐 분양에 대한 그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7만 가구를 넘어서서 뭐 10만 가구까지는 굉장히 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 또 분양 물량이 대거 풀린다고 하니까 이런 미분양 사태에 더 불을 지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그래도 봄철은 또 이사 수요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와중에 또 평당 분양가는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그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비싼 토지값이 도저히 이게 분양 가격으로 생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을 사서 그냥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본인들의 사업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뭐 최근 들어서 영끌 그 수요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끌 네. 공급자들이 땅을 그냥 최대한 비싸게 사가지고 뭐 분양이 잘 되겠지 하고 판매를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미분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올해 그 전국에서도 보니까 뭐 2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판매되지 않는 공급 물량들이 늘어나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높은 가격을 가지고도 정부에서 좀 매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최근 들어서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도 수요자들이 받고 시장 참여들이 봤을 때도 저 할인 분양에서도 팔리지 않는 저런 물량들을 사가지고 왜 비싸게 뭐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임대료도 비싸고 뭐 한 100가구를 살 수 있었던 거 50가구, 30가구밖에 못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뭐 분양 가격들이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앞으로는 뭐 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이 비싸서 좀 힘들다 또는 공사비가 올라서 이런 뭐 분양 가격이 오른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전까지는 네. 분양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